20년 전 신혼여행 첫날 밤. 이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됐네? 나 여기 진짜 오고 싶었거든.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까지 왔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오늘 정신 없어서 더 그럴 거야. 다들 자기 예쁘다고 난리여서 기분 좋더라. 그랬어? 난 진짜 정신 없었나 봐.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던데. 아, 어머님께서 작은 어머님들께 내 자랑하시는 건 들었어. 자랑하실만 하지. 똑똑하고 똑 부러지고 거기다 예쁘고 참하기까지 하니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겠어. 어리고는 왜 빼? 나 처음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이 첫마디로 말씀하셨던 게 어려서 좋다였잖아. 건강하고 머리 좋은 손주 낳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맞아, 그러셨었지. 우리 엄마 당장 다음 달부터 손주 타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실 그래서 나 좀 걱정되려고 해. 결혼은 어쩌다 일찍 했지만 애는 좀 천천히 갖고 싶거든. 자기도 알다시피 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말이야. 그래. 그렇잖아도 첫날 밤에 자기랑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말이야.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겁나는데? 무슨 얘기길래 자기답지 않게 뜸까지 들이고 그래. 내가 그랬나? 자기가 공부도 더 하고 싶어하고 꿈도 많은 거 아는데 자기 꿈도 내가 이뤄줄게. 우린 이제 한 몸 같은 부부잖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꿈을 자기가 이뤄주다니. 그게 뭐야? 지금 우리 형편에 둘 다 공부를 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 우선은 내가 먼저 공부를 끝내서 자리를 잡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자기 공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우선 자기 공부하는 걸 지원해달라는 거야? 자기도 나도 집에서 지원받긴 힘들고 우리 힘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둘이 같이 공부하긴 힘들잖아. 그렇긴 하지. 자긴 부모님 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건 내가 학자금 대출도 좀 갚아야 했고 그거 끝나고선 적금도 들고 그러느라 그랬지. 버는 족족 공부하는데 투자하긴 힘들었어. 이젠 결혼도 했고 안정이 된 거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영고시에 합격했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답니다. 부부 교사인 거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나 무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똑똑하고 참한 며느리 맞는다고 시댁에서도 반겨주었고 저희 집에서도 부부교사 괜찮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지에서 첫날 밤 남편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꿈도 자기가 이뤄주겠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로맨틱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할 테니 제게 그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공부를 이어서 할 마음이 있었기에 남편의 그 이야기에 물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의 성공이 제 성공이라 생각하며 남편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 남편 월급은 상당 부분 남편 공부에 투자해야 했으니 신혼살림은 거의 제 월급으로 했습니다. 넉넉하다 할 순 없었지만 아껴가며 소소하게 하나씩 이뤄가는 재미도 맛보며 신혼을 즐겼죠. 남편은 제게 고맙다는 인사도 자주 했고 결혼하기 전과 다름없이 다정했기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첫 달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친정엄마와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이게 된 날이 있었죠. 요즘은 남편 외에는 부모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조리원이 많다던데 그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답니다. 그러니 다소 불편한 그런 만남도 이루어져서 애매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던 거죠. 결혼한 지 2년 반. 아유, 첫 애부터 아들을 척 낳아놨으면 한시름 더 하는 건데 아쉬워서 어쩌니 얘. 너도 아쉽지? 아니요, 사실 전 딸을 더 낳고 싶어서 좋아요. 이희도 딸이란 소리 들을 때부터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그래요, 엄마. 얼마나 예뻐요. 우리 둘 다 딸이라서 더 좋아요. 아들은 또 낳으면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는걸요 뭐. 얘들이 모르는 소리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망정이지 살아계셨더라면 아주 땅 꺼져라 한숨만 쉬셨을 거야.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도 하고 산모한테도 첫 딸이 더 수월해서 좋지 뭘 그러세요. 아이 그나저나 넌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지? 그럼 그 후에는 어쩔 생각이냐? 네, 육아휴직 끝나면 친정엄마 도움 좀 받으려고요. 예, 그러지 말고 내가 애를 봐주면 어떡겠니? 나도 이참에 손주도 봐주고 용돈도 좀 벌어볼까 하는데. 물론 친정엄마께도 수고비를 드릴 생각이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엄마께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느껴지지만 시모에게 애를 맡기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모가 옷차림이나 그런 게 좀 화려한 분이셔서 그 연세에도 네일 받으러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이 애를 어떻게 봐주시겠나 싶기도 하고 애 보는 문제로 시모랑 트러블이 생길까봐 지레 겁이 났던 겁니다. 결국 시모께 잘 말씀드려서 애 안 봐주셔도 매달 용돈을 좀 챙겨드리기로 하고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기로 하셨는데 그 바람에 엄마께 드릴 수 있는 돈이 좀 적어지기도 해서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엄마가 봐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 도움으로 저는 복직해서 학교 계속 다니며 아이 키울 수 있었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했죠. 둘째까지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남편의 공부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학위 수여식 날 시모는 한껏 멋을 내고 오셨고 친정엄마도 애들 챙겨주실 겸 오시게 되어 다 같이 점심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편 박사 학위 수여식 날. 세상에 우리 정 박사 어쩜 그렇게 박사 가운이며 뭐며 할 것도 없이 잘 어울리는지. 정 박사 수고 많았어. 축하해. 그렇게 좋으세요? 요즘 널린 게 박사라곤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 받느라 고생은 좀 했으니 오늘은 실컷 축하받겠습니다. 널린 게 박사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내 친구들 중에도 박사 아들 두뇌는 몇 되지도 않아. 사부인,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아무리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박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죠. 정서방, 축하하네. 고생했어.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애들도 잘 봐주시고 또 이 사람이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죠. 시모는 한껏 들떠서는 남편을 추켜 세웠고 남편이 저의 내조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수고했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의 내조가 없었다면 남편의 박사학위 취득은 어림도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 혼자일 때도 공부할 엄두를 못 냈던 것을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기에 남편 월급으로는 온전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 제가 남편 공부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시모 또한 그런 상황 다 아시면서 제 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않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접도 못 받고 월급도 적은 선생이라도 잘난 남편 덕분에 너도 낯이 서는 거 아니냐. 넌 선생이라도 남편이 교수니 얼마나 좋으냔 말이야. 이제 겨우 박사학위 받고 겸임교사 신청해서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 하나 받은 게 전부인데. 그래요, 엄마. 나 아직 시간 강사 나부랭이인데 내가 무슨 벌써 교수라도 된 것처럼 그러시면 민망하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시간 강사 나부랭이라니. 그건 뭐 아무나 아냐? 교수님 소리 듣는 건 매한가지지. 그리고 곧 정식 교수도 될 건데 뭘 그래. 보따리 장사도 이래저래 더러운 꼴도 많이 봐야 하고 힘들 텐데. 정서방, 조금만 더 힘내게. 네, 장모님, 그래야죠. 그럴 겁니다. 시모가 허들갑을 떨며 저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시니 친정엄마가 보다 못해 보따리 장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찬물을 끼얹으며 시모 호들갑을 잠재웠던 겁니다. 남편은 시간 강사하면서 지도교수에게 철마다 선물까지 해다 바치며 정성을 들였지만 전임 강사 자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던 학교에 겸임교사로 발에 걸쳐놓은 상태로 시간 강사를 하며 바쁘게 뛰어다니긴 했으나 보장된 게 없었던 거죠.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 남편도 슬슬 불안해지는지 다소 예민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공부는 이미 잊힌 일이 되어갔던 겁니다. 애들 밑에 들어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남편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 제 공부에 투자할 여유자금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시모가 위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시모 위암 발병 후. 그래도 늦지 않게 발견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고 어머님 보험도 들어둔 게 있어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말이야. 미리 보험 하나 들어뒀던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 그나저나 엄마 병수발은 자기가 들 거지? 내가?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어머님 병수발을 어떻게 해? 한 학기 정도만 휴직하면 되잖아. 1년까지 할 것도 없어. 아니, 전업주부인 아가씨도 있는데 내가 굳이 휴직까지 하면서 꼭 그래야 해? 하루 이틀 때에 따라 빼는 건 몰라도 휴직까지는 어렵지. 걔는 출가회의 하냐. 그리고 엄연히 며느리가 있는데 그걸 왜 딸이 해? 도대체 지금 몇 년도에 살고 계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소리를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해?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껏 장모님에게는 용돈도 그렇게나 많이 드리지 않았어?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쥐꼬리만큼 드리면서 잘한 것도 없는데 이참에 효도 좀 하는 거지. 뭐? 우리 엄마가 애들 봐주신다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얼마 드리지도 못해 죄송해 죽겠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럼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데 병간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며느리가 할 소리니? 내가 못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나 혼자 전담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자세가 그게 뭐냔 말이야. 내가 변변하게 자리도 못 잡고 이리저리 전전하고 있으니 우리 엄마까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예민해져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니 정말 할 말이 없게 황당했습니다. 결국 대판 싸운 후 제가 또 져주기로 한 겁니다. 남편 말대로 한 학기 휴직하고 시모 병수발 들었던 거죠. 수술 받으시는 동안 병실 생활도 제가 같이 했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동안 드시는 것도 다 챙겼습니다. 복직 후에도 항암 치료는 이어졌기에 주말 퇴근할 것 없이 시댁에 자주 들르며 시모를 챙겼습니다. 남편 무시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오기로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대학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시간 강사 겸업 끝내고 교직 생활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위암 투병하는 걸 보면서 친정엄마께도 정기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관리 하시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세상에 엄마가 폐암 판정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제가 시모와는 달리 자각 증상이 크지 않은 폐암이라 발견 시기가 너무 늦었고 지금으로서는 통증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탈진할 정도로 울어 온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친정엄마 폐암 시한부 선고 후 얼굴이 그게 뭐야? 대체 얼마나 온 거야? 그러다 당신까지 병나겠네. 뭘 그렇게까지 그래? 뭐? 뭘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우리 엄마가 얼마 못 사신다는데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이 그러면 장모님이 더 힘드시지 않겠어? 그리고 그 정도 사셨으면 됐지 뭘 그래. 지금부터라도 마음 편하게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려. 지금 말 다 했어? 그 정도 사셨으면 됐다니 무슨 그런 말이 다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뭘 이렇게 급발진을 하고 그래. 난 냉정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거지. 내 말이 뭐 틀려?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욕직이 올라올 정도로 화가 났고 생각할수록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그런 감정조차도 제게는 사치라 여겨질 정도로 엄마의 병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로 남편과 그 이상 언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말자. 당신이랑 그런 소리 주고받을 여유도 없어. 나 휴직하고 엄마랑 시간이라도 많이 보내려고 해. 그렇게 알아. 휴직? 우리 엄마 병수발 좀 들라고 할 때는 그 난리를 쳐야 겨우 휴직을 하더니 장모님 이렇게 되시니 바로 휴직한다는 소리가 나오냐? 지금 이게 그렇게 비아냥거릴 상황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지금 상태가 같아? 다르지. 물론 다르지. 우리 엄마는 시모고 장모님은 친정엄마라는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지. 참 이렇게 다른 거네. 실감 난다 정말. 말을 정말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우리 엄마가 시한부라는데 당신 어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랑 장모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당신 엄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장모님 시한부라고 막 나가겠다는 거야 뭐야? 저야말로 남편에게 막 나가는 거자며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남편과 그런 말싸움을 할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휴직 후 저는 엄마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둘뿐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제겐 엄마가 전부였고 자식이 저 하나였으니 엄마에게도 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엄마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고 대학 공부까지 잘 마쳤죠. 제가 월급 받기 시작하면 친정엄마 호강시켜주려고 했는데 첫 발령받은 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효도다운 효도도 하지 못하고 애들 맡기며 엄마 고생만 시켰는데 그랬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한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싶어서 노력했고 많이 웃으시는 엄마를 보며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엄마 상태는 좋아질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인지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친정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남편은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입원했다고 하니 병문안은 왔더군요. 엄마한테 형식적인 안부를 하고서는 저더러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친정엄마 호스피스 병동 입원 후. 무슨 일인데 굳이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나 병실 오래 못 비우니까 짧게 얘기해. 그래. 알았어. 그 장모님 집 말이야. 어차피 비어있으니 당분간만이라도 내 동생을 거기서 좀 지내게 하면 어때? 아가씨? 아니
아가씨를 왜 우리 엄마 집에 있게 하자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걔들 집 이사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나 뭐 그런 게 좀 안 맞았나 봐. 아무리 그래도 엄마 짐이면 다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아가씨 식구들은 거기 들어가 살겠다는 거야?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짐 정리도 해야 하고 그 집 처분하든지 당신이 관리할 거 아니야. 내 동생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편히 좀 봐줘. 기가 차서. 우리 엄마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 집 탐내는 거야? 아가씨는 출가 외인이라면서. 그래서 시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뭐 하나 도움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도움받을 생각만 하니? 아니, 장모님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아? 장모님도 그만하면 누릴 만큼 누리고 사신 거지 뭘 그래.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남의 일 말하듯이 해? 이걸 봐. 이게 우리 엄마 재산이야. 이제야 우리 엄마도 정말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지 알아? 이게 다 뭐야? 이거 토지대장 아니야? 건물? 장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었어? 아니, 이런 걸 왜 이제 얘기해? 저는 남편이 하는 말들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앞에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 토지대장을 내놓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이게 대체 뭐냐고 난리가 나더군요. 사실 엄마가 투병 중에 외가 문중 재산을 상속받게 됐거든요. 마침 그날 병실에서 엄마가 토지대장을 제게 꺼내놓으시며 앞으로 그 건물도 제가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꾸더군요. 이런 걸 알았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당신도 참.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어떻게든 장모님 더 사시게 해야 한다고. 갑자기 왜? 우리 엄마 살 만큼 사셨다더니 당신이 이런다고 우리 엄마가 그 재산 당신한테 상속할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최근에 상속세 완화되는 법안이 진행 중이란 얘기도 못 들었어? 그 법안 통과될 때까지만 계시면 세금을 엄청 감액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당신 재산이 내 재산인데 누가 상속받는 게 뭐가 중요해? 남편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잊은 채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죠. 장모님 더 얼마나 사실 수 있는 거야? 호스피스 병동 들어오면 얼마 못 버티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징여를 받는 게 세금이 유리한데 말이야. 아니,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신약이나 그런 거 닥치는 대로 다 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재산을 왜 네가 탐내? 세금을 적게 물든 많이 물든 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고. 저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양보하고 많이 참고 살았지만 그것은 애들 아버지로서의 남편을 존중하고 또 제가 청춘에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그랬던 거지 부당하고 억울하다 느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꼴까지 보게 되니 만정이 다 떨어졌던 겁니다. 엄마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엄마 장례 치른 후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간 가족 부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공부가 끝난 후에도 자기 밑으로 들어가는 돈에 월급을 다 쓰고 생활비는 한 푼도 낸 적이 없었던 데다 장모에게는 소홀하면서 시댁에 헌신하기만을 바라고 강요했던 것, 엄마 시한부 판정 후 남편이 보인 행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강조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엄마 건물과 엄마 살던 집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증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됐으니 저희 가족 살던 집 하나 남는 것인데 그 대출금도 거의 다 제 월급으로 들어간 것이니 그런 것을 감안해 제게 유리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손에 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이혼은 했으나 남편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으니 남편이 아이들 데려가는 날 시모까지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붙들고 온갖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혼 후. 아가. 애들 생각해야지. 그리고 네가 박사까지 만든 남편인데 넌 그게 아깝지도 않니? 재결합이라도 해서 평생 뜻 맞춰 살아야지 않겠어? 제가 만든 박사인 건 아세요?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 공 인정하는 거예요? 이젠 다 필요 없어요. 소용없다고요. 여보,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더 화가 나. 알아? 내 꿈을 네가 대신 이뤄준다 어쩐다 헛소리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어리석었지. 난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내 꿈 이루며 살 테니 당장 나가. 애들 보는 것마저 못하게 해줘야 정신 차릴 거야? 재결합 운운하는 이전 시모와 예정에 호소하는 전 남편을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런 소리에 흔들릴 제가 아니죠.
저는 다음 학기에 석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하면서 살 겁니다.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것들, 엄마는 누리지 못하셨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 삶을 잘 꾸려나갈 거예요. 나중에 엄마 다시 만나면 엄마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았다 하며 자랑할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죠. 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제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